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역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 국내외에서 무장 독립투쟁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같이 배워볼 건데요. 저번 시간에 국내에서 한 활동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길었는데 오늘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짧은 시간이지만 좀 집중해서 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의열단이라는 비밀 결사의자 이제 의거 활동 단체를 배울 건데요. 이 의열단의 결성 배경과 활동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만주와 연해주 등지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전투들과 삼부 이러한 무장독립 투쟁의 의의를 말할 수 있다. 라는 것을 학습 목표로 정하고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열단의 조직 배경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 의열이라는 것 자체가 폭력을 이용해서 이제 사람을 암살하거나 폭파하거나 해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고 그리고 독립을 하기 위해서 모인 활동인데요. 우리가 1920년대가 오기 전에 1900년대, 1910년대의 의열 활동들 배웠었죠. 의거 활동들. 안중근 의사라던가 전명은 장인환 의사라던가 이러한 분들이 했었던 이러한 활동을 의열 활동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의열단은 3.1운동이 실패한 이후에 이제 강력한 무장조직의 필요성을 인식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김원봉을 중심으로 해서 만주에서 의열단을 조직을 하게 되고 의열 활동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의열단의 활동 방법을 한번 알아보면요. 이 개인 폭력에 의한 항일 투쟁이에요. 자, 이 개인 폭력에 의한 항일 투쟁이라는 방법이 뭐냐면은 자, 조선 총독부 고위 관리나 친일파를 처단하는 거예요. 총을 쏘거나 아니면 폭탄을 던져서 주로 폭탄 투척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자, 그리고 식민 통치를 하는데 이용하는 조선 총독부라던가 착취기관, 동양척식 주식회사 이러한 것을 폭파함으로써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이러한 활동을 하는 게 의열 활동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활동의 목적은 애국심을 고취하고 민중 봉기를 유발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래서 의열단의 대표적인 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이 네 분, 총 네 분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 이 네 분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의거 활동을 했어요. 근데 대표적인 분들 네 분만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먼저 김익상 선생님께서는요. 조선 총독부의 폭탄을 투척합니다. 1921년에 대표적인 식민 통치기관이었던 조선 총독부의 폭탄을 투척한 다음에 잘 도망 나오세요. 잘 도망 나오셨다가 일본 육군 대장을 죽이려고 시도를 하셨어요. 근데 이때 잡히셔서 이후에 투옥이 되고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조선 총독부의 폭탄을 투척하신 분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김상옥 열사신데요.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십니다.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시고 이 종로경찰서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종로경찰서는 그 당시에 독립운동가들을 잡아서 고문하는 대표적인 경찰서였거든요. 자, 그래서 이러한 대표적인 곳에 폭탄을 투척을 하시고요. 자, 이게 그 당시에 김상옥 열사가 잡혔을 때의 기사인데요. 자, 어머니가 죽으러 왜 왔느냐 라고 하는 좀 이렇게 안타까운 기사도 보이죠. 자, 다음으로 김지섭 열사는 일본의 황제가 자기네들이 천황이라고 부르는 일본 왕의 사는 일본 황궁에 폭탄을 투척을 했고요. 자, 나석주 의사 같은 경우에는 나석주 의사님은 자, 동양척식 주식회사 우리 토지조사 사업할 때 배웠잖아요.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던가 식산은행 이러한 곳이 대표적인 우리나라 경제 착취기관이었거든요. 이러한 착취기관에 폭탄을 투척함으로써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려고 했고요. 자, 이게 그 당시에 나석주 의사님이 의거를 한 다음에 기사인데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동척과 식은의
이제 폭탄을 이제 투척하였다라는 거에 보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동약 척식 주식회사 그리고 조선식산은행에 폭탄 투척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의열단의 단원들이 굉장히 많은 의거를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의열 활동을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러한 애국심을 고취를 하는데요. 그런데 결국에는 개인 활동만으로는 독립이 어렵다고 판단을 하셨어요. 실제로 이렇게 개인 활동만으로는 독립이 조금 어려웠겠죠. 자, 그래서 독립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중국 내에 있는 군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중국 내에 있는 황포군관학교라고 하는 중국 내 대표적인 군관학교인데 중국 내 군관학교에 입학을 해서 군사 교육과 간부 교육을 받고요. 1930년대, 40년대에 무장 독립투쟁을 할 때 굉장히 이 의열단 출신의 분들이 활약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의열단의 활동을 한번 알아보았고요. 이런 의열단의 활동 이외에도 만주 연해주 지방에서는 독립운동을 하기 위한 독립투쟁, 무장 독립투쟁을 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자, 이러한 배경은 3.1운동을 계기로 무장투쟁의 필요성을 굉장히 절감하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남한 대토벌 이런 이후에도 많은 분들이 건너오셨었고 신흥무관학교 같은 교육기관에서도 이러한 독립군을 양성을 했어요. 그래서 독립군을 설립을 하고 계속 활발하게 국내 진입작전을 전개를 합니다. 이 대표적인 단체들이 많은데요. 자, 김좌진 장군 잘 아시죠? 김좌진 장군의 국로군정서군이라던가 지청천 장군의 서로군정서군, 대한독립군, 홍범도 장군 이러한 분들이 계신데 자, 여기 보시면은 오늘 좀 여러분이 중요하게 배울 이러한 봉오동 전투나 청산리 대첩 이러한 곳에서 대한독립군, 국로군정서군, 서로군정서군 이러한 독립군들이 활약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독립군분들이 일본군이랑 싸워서 몇 번을 이겼는데요. 그 대표적인 전투가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이에요. 자, 먼저 봉오동 전투를 한번 먼저 알아볼게요. 이 봉오동 전투는 대한독립군이나 국로군정서군 이러한 독립군들이 계속 국내 진입작전을 전개해서 예를 들어서 경찰서를 파괴한다던가 아니면 면사무소를 파괴한다던가 이렇게 계속 게릴라 작전을 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본군이 이 독립군 분들을 잡으려고 이제 추격을 해오겠죠. 추격을 해오는 와중에 이제 대한독립군 뿐만 아니라 여러 독립군 연합부대가 이 봉오동에서 쫓아오던 일본군을 대파합니다. 엄청나게 크게 이겨요. 그러니까 거의 10대 1, 20대 1 되는 많은 병력들을 완전히 이겨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 봉오동 전투의 의의는 뭐냐면요. 독립군이 거둔 초기의 대규모 승리였고요. 독립군의 사기가 엄청나게 상승했겠죠. 자, 그리고 이 봉오동 전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영화화가 되었으니까 그런 영화도 같이 여러분이 시간 날 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봉오동 전투가 끝나고 나서 봉오동 전투에서 우리 독립군이 대승을 거뒀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본군이 약오르겠죠. 엄청나게 많은 병력을 끌고 갔는데 소수의 독립군을 진압하지 못하고 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대대적인 독립군 토벌 계획을 세웁니다. 일제가. 자, 그래서 만주로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대병력을 출병을 시켜서 독립군을 엄청나게 포위를 해요. 자, 이렇게 포위를 하니까 포위를 했는데 이 만주 지역의 지형은 1900년대부터 우리나라 남쪽에 계셨던 의병분들이나 독립군 기지 건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신민의 분들이 오셔서 이 지역 지리를 굉장히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 지리들을 이용해서 어디가 능선이고 이러한 부분을 다 확인을 하신 다음에 이런 지형의 지리 전술들을 이용해서 북로군정서군이라던가 이제 대한독립군 이러한 분들이 일본군을 완전히 격파하게 됩니다. 이게 청산리 전투 또는 청산리 대첩이고요. 이러한
청산리 대첩은 독립전쟁에서 거둔 가장 큰 승리였어요. 우리나라가 가장 큰 승리였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20몇 명밖에 안 죽었는데 그 일본군의 사망수가 1000명이 넘어갔을 거예요. 그만큼 엄청나게 우리나라가 크게 이긴 전투였고요. 자, 다음으로 또 유리한 지형 조건을 활용하기도 했고요. 높은 사기를 가지고 있었고, 또 동포사회의 지원이 있었는데, 이 동포사회에서 그냥 이기긴 힘들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칼이나 죽창 이런 걸로 싸우는 게 아니라 돈이 필요했을 텐데, 이러한 무기를 사기 위한 돈을 동포사회에서 지원을 해주는데요. 이게 그 당시에 썼던 무기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최신식의 무기들이죠. 이러한 무기들을 사기는데 동포들의 지원이 굉장히 크게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에서 승리를 합니다. 근데 그냥 이러한 모습을 가만히 볼 일본 놈들이 아니죠. 이 일본군들이 어떠한 짓을 하냐면은 간도 참변이라는 걸 일으켜요. 이 간도 참변이 뭐냐면은요, 그 당시에 이 간도 지역, 만주 지역에 살고 있었던 우리 그 동포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을 합니다. 청산리 전투를 전후로 해서 3개월간에 간도에 있었던 수천 명의 한국인을 학살을 해요. 그냥 말 그대로 학살을 합니다. 다 죽이는 거예요. 자, 이거 보이세요? 이렇게 인간 취급을 안 해요. 그냥 개, 돼지를 죽이는 것처럼 이렇게 작두로 사람을 죽이던가, 이렇게 죽인 사람들은 이거 좀 여러분이 보기에 잔인할 수 있는데, 이거 그냥 이렇게 길거리에 버렸어요. 버리고 제대로 화장도 안 해주고요. 이렇게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독립군들이 여기에서 더 이상 활동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독립군 주력부대 4천여 명이 이제 소련, 만주 지역, 그러니까 연해주로 넘어가려고 이동을 해요. 그래서 대한독립군단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아까 북로군정서군, 대한독립군, 이러한 사람들이 대한독립군단으로 하나를 합쳐서 소련 영내에 있는 자유시라고 하는 스보보든이라고 하는 단체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자유시라고 불렀는데 이 자유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연해주로 넘어갔을 때도 쉽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소련, 그러니까 소비에트 연합이라고 부르는 러시아 땅에서 그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거든요. 사회주의가 뭐냐면은 이제 평등하게 살자는 것, 그리고 그 사회주의 세력과 그리고 원래 예전에 있었던 제정 러시아라고 부르는 그 백군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서로 내전을 벌였어요. 사회주의가 더 좋냐, 그리고 전제주의가 더 좋냐, 전제정이 더 좋냐, 이렇게. 자, 이렇게 둘이 싸우고 있는데 여기에 독립군이 휘말리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독립군 부대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자들이 이제 이 독립군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었어요. 자, 독립군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는데 민족주의자도 있었겠고 사회주의자도 있었겠죠. 근데 이렇게 그 독립군 내에서도 다툼이 있게 됐고요. 자, 그래서 소련 적군 사회주의 세력이 독립군의 지휘권을 달라 그래요. 근데 사회주의 세력이 소련 적군도 사회주의 세력이니까 사회주의 세력의 단체들은 독립군의 지휘권을 소련 적군한테 주는데 민족주의 세력이나 이런 자본주의 세력은 안 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독립군 수백 명이 사살됩니다. 그리고 900여 명이 포로로 잡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일부는 이렇게 자유시 참변이 나고 나서 일부는 만주로 다시 돌아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대표적으로 김좌진 장군님이 계시고 중국 봉토로 이동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대표적인 분이 지청천 장군, 그리고 지청천 장군 같은 분은 다시 만주로 돌아오시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뿔뿔이 연해주에서 흩어지게 되는 독립군의 시련이 계속 있게 됩니다. 자, 이러한 여러가지 시련을 겪은 독립군분들은 일부 세력이 다시 만주로 돌아오셔서 또 독립운동을 하시기 위해 노력을 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시죠?
자, 그래서 이 독립운동을 하시기 위해 3부라는 걸 설립을 하는데 3개의 부라는 뜻이에요. 이 3개의 부가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있는데 이러한 3부는 군정기관, 그러니까 독립군을 훈련하는 군대의 역할뿐만 아니라 자치행정을 하는 민정기관의 역할도 같이 하셨어요. 자, 그래서 군사조직뿐만 아니라 행정제도를 갖추고 만주 한국인 사회를 통치하는 자치기관의 역할도 하셨는데, 자, 이 위치로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직접 학습지에 그 위치를 표시를 하셔야 되는데, 참의부는 여기 우리나라가 가장 가까운 만주 남부에 있었고요. 참의부 위에가 정의부가 있었고, 가장 먼 봉오동과 천산리 근처에 신민부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학습지에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고, 이 신민부의 대표적인 분이 김저진 장군님이셨어요. 여기 가까우니까. 자, 그리고 참의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굉장히 가까웠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학습지에 기록해 주시고요. 자, 이 3부의 성격은 만주 지역의 동포사회를 나누어 통치했거든요. 자, 그래서 만주 지역 동포사회를 나누어 통치한 사실상의 자치정부의 역할을 하였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로 나뉘어서 굉장히 열심히 자치를 하시면서 독립군을 양성하고 일제와 싸우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일제가 만주로 진출을 합니다. 1931년에 만주 사변이라는 걸 일으켜서 만주 쪽, 대륙 쪽으로 진출하려고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만주를 일본이 먹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만주에서 우리 독립군분들이 살아남기가 굉장히 힘들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만주에서 살아남기가 힘드니까 이 3부, 3개의 부가 하나로 통합하려는 노력을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배웠던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하나로 이렇게 뭉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념 문제나 아니면은 지역 문제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지는 못하고 2개로 나뉘어요. 자, 그래서 국민부와 혁신의회로 나뉘게 됩니다. 국민부와 혁신의회로 나뉘게 되고 이 국민부와 혁신의회가 이후에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서 국민부는 조선혁명당이 되고요. 그리고 혁신위에는 한국독립당이라는 걸 만들어요. 자, 그래서 이 밑에 있으신 분들이 이제 조선혁명군과 한국독립군을 만드셔서 이제 이 대표적인 두 군사 세력이 되어서 일본군과 치열하게 싸우게 되는데 이러한 치열한 전투는 1930년대로 넘어가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에는 1920년대의 상황을 봤는데요. 1920년대 민족 분열 통치와 이런 민족 분열 통치에 대항한 국내에서의 정치 상황, 독립운동 상황, 국외에서의 독립운동 상황까지 배워보았어요. 자, 그래서 이번 주의 내용 잘 정리하시고요. 자, 다음 주에는 1930년대, 40년대로 넘어갑니다. 민족 말살 통치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배워볼 거니까 오늘 이번 주에 역사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았고 정리 잘 해서 오세요.